예, 안녕하세요. 예, 김웅식입니다. 예, 이번 강좌에서는 지난 시간까지 했었던 벡터에 대한 이제 정의 그리고 벡터 사이의 연산에 대한 내용을 지나서 이제 우리가 일반 물리학에서 굉장히 자주 쓰는 개념인 미분에 대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 내용을 이미 다 알고 계실 분들도 배워서 알고 계실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사용이 되는 개념이다 보니까 약간 한번 복습으로 가볍게 짚고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요걸 이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업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요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뭐 보시면은 어떤 사건이 벌어진 직후에 사진 찍힌 것인지 감이 오시죠? 어떤 잔잔한 수면 위에 우리가 물방울 또는 어떤 단단한 물체를 수면의 수직 방향으로 떨어뜨렸을 때, 그때 수면에 이제 물체가 첨벙하고 떨어지면서 물방울이 사방으로 날리는 장면이라는 것을 쉽게 유출할 수가 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물방울이 날리는 장면이라는 것을 유추한다는 사실은 지금 요 장면이 찍힌 요 장면이 찍힌 시점 바로 직후 시점, 굉장히 짧은 시간 이후, 예를 들면 0.01초 정도를 우리가 이제 잡는다고 하면은 그 0.01초 이후에 물방울들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지를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충 우리가 짐작을 그냥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물방울이 이렇게 요 물방울 요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고, 이 물방울은 요 방향으로, 요 물방울은 뭐 대충 요 방향으로, 이렇게 그리고 요 물방울은 대충 이쪽으로 날아가고 있을 것 같은 뭔가 그런 느낌이 들죠. 이게 아주 정확하진 않겠지만 대충 이제 그 사건이 어느 방향으로 벌어질 것인지는 우리가 찍혀 있는 사진만을 보고서도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딱 정지된 순간에 어떤 이미지를 보고서 그 다음 순간에 벌어질 일이 무엇인지를 짐작하는 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쉬운 일인데, 이게 컴퓨터나 이제 그런 이제 컴퓨터 같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개입하지 않는 무언가 알고리즘이나 그 방법을 통해서 추정해내는 것이 사실 이제 몇 년 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요즘에야 소위 말하는 AI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 이미지 다음에 벌어진 일을 이제 추정해내는 뭔가 모델을 트레이닝을 해서 그걸 이제 다음 순간의 이미지들을 연속적으로 생성해서 뭔가 비디오를 만드는 그런 작업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결과물을 많이 써보셨을 것도 같은데, 사실 이 사건 이후에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자연의 사건의 흐름, 이제 그 변화라고 하죠. 이런 자연의 흐름이나 이제 변화를 결정하는 것이 결국에는 아주 복잡한 자연상이 뭐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이제 도저히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짐작도 못한 그런 중의 현상이 아니고서는, 웬만한 단순한 자연의 현상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자연의 흐름은 이제 자연의 물리 법칙을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된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물리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엔 여기 뭔가 물체가 쾅 하고 떨어졌을 때 그 물체에 떠밀려서 이제 그 충격에 의해서 사방으로 물체가 튀어나가는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인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무거운 물체가 여기에 떨어졌을 때 이 물이라는 유체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뭔가 압축이 쉽게 되지 않는 이제 유체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어떤 다른 물체가 갑자기 부피를 점유하게 되면 그 부피를 점유하는 물체에 밀려서 사방을 이렇게 밀려나가야 한다는 이런 종류의 이제 법칙을 따라야 되는 이제 물체인 것이고, 우리가 이제 이 사진만 보고서 이제 물방울들이 날아가는 궤적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물리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의 뇌가 학습을 통해서 뭐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20살 정도 되셨을 거잖아요. 약 20년 정도 우리가 학습이라고 직접 우리가 이제 의식적으로 활동을 하고 이제 학습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 무의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주변 자연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현상들을 보고서 우리의 뇌가 자연이라는 것은 이런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우리 눈에 보이는 이제 다시 말해서 특정 물리 법칙을 통해서 이제 자연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학습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이 물방울의 방향이 이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 물리 법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연 현상의 변화라는 것을 말해주는 수단, 결정하는 수단이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변화라는 것이 보통은 굉장히 짧은 순간 동안 벌어지는 변화를 이제 물리 법칙이 이제 결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굉장히 짧은 순간에 이제 궤적이, 예를 들면 요 물방울 예로 들어보면 짧은 순간에 궤적들이 연결이 되어서 이 물방울이 결국엔 쭉 날아가요. 이제 수면에 이제 안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를 해낼 수가 있죠. 물론 굉장히 이제 이 물체가 이제 그 수면에 떨어져서 이제 물방울이 첨벙하고 튀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0.01초가 아니라 한 20초가 지났을 때 그때 수면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상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는 그런 것까지 다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지긴 하지만 우리가 직접 언뜻 상상해 보기에는 그렇게 이제 잘 떠오르진 않겠죠. 뭐 수면이 좀 출렁거린다든가 그 정도 예상 가능하겠지만 구체적인 수면의 움직임은 우리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순간적인 변화를 결정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자연의 법칙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 식의 순간적인 변화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제대로 잘 쓰고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미분이라는 것을 이제 배워야 한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자연의 물리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자연을 구성하는 이제 그 입자들, 어떤 구성 성분들의 매 순간의 변화를 결정하는 일종의 입자들의 움직임과 움직임 사이의 사슬 같은 역할, 연결고리 같은 역할 해주는 게 바로 이제 물리 법칙이라는 거고, 그것들은 따라서 그런 순간의 변화를 설명해주는 미분이라는 언어로서 쓰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서 이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내용인데 제가 너무 복잡하게 얘기를 한 건지는 아닌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요 내용들을 어쩌면 고등학교 때 이미 다 배워보셨을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제 되짚어 보는 걸로 요 이제 미분에 대한 내용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그 미분의 개념이라는 건 상당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면 바로 이제 여러분께서 많이 보셨을 요 평균 변화율이라는 개념에서부터 미분의 정의가 출발을 하게 되는데 단순합니다. 자, 어떤 자동차가 어떤 1차원 공간 위에서 이제 움직인다고 하고 여기 이제 수평축으로 이동한다고 가정하고 수평축을 이제 x좌표라고 하죠. 어떤 자동차가 t = 0이라는 위치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t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자동차가 자동차처럼 생기지는 않았지만 어떤 자동차가 어떤 위치에 있다가 t란 0이라는 시점에서 어떤 t라는 시간만큼이 지났을 때 그게 특정 위치로 이제 이동을 했고, 그러면은 그 자동차의 특정 시점에서의 이제 위치를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 t = 0에서의 위치가 여기, 그때를 이제 x 0이라고 하고 t라는 시점에서의 이제 자동차의 위치를 xt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자동차가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기록을 해 나가서 그것을 이제 값으로 기록했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밑에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되죠. 그 시간이 이제 진행해 감에 따라서 이 자동차의 위치가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볼 수가 있고, 그 그림이 대충 이런 식의 궤적을 따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차가 처음 시점에서는 그렇게 속도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변하지 않다가 점점 이제 그래프가 올라가는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동차가 점점 빨라지는 운동으로 생각할 수 있고, 따라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가속하는 자동차의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자동차의 움직임이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이런 질문들을 자주 하게 되죠. 이 자동차가 얼마나 빨리 달렸냐. 이게 그 고속도로 같은 데에서 자주 지나가면 볼 수 있는 과속 카메라 지날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이 자동차가 어떤 두 개의 시점, t 이 시점을 ti라고 하고, 그 이제 그 나중에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시간을 우리가 tf라고 합시다. 요 ti라는 시간과 tf라는 시간을 이제 지날 때 이 자동차가 평균적으로 얼마만큼의 빠르기로 달렸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ti라는 시점에서 자동차의 위치를 우리가 이제 xi, 그 다음에 그 tf라는 시점, 두 번째 이제 자동차 위치 측정할 때 그때 자동차 위치를 xf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자동차가 이 시간 간격도, 정해진 시간 간격 동안 얼마나 빨리 달렸는가는 굉장히 단순하게 계산이 될 수 있죠. 그냥 그 주어진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거리를 갔는가, 그러니까 시간 변화량 분의 거리 변화량, 이렇게 이제 델타 x 분의 델타 t라는 값으로, 그리고 델타 x는 그 위치 변화, 그 다음에 델타 t는 그 위치 변화가 이만큼 주어진 동안에 시간 변화로서 이제 계산이 될 수가 있게 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요 값을 이제 그 기하학적으로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 대충 이만큼이 이제 우리의 델타 t가 되는 것이고, 델타 t는 tf-ti,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그만큼의 시간이 지날 때 그 자동차가 얼마나 움직였는지, 요만큼이 델타 x, 이거는 xf-xi. 자, 그러면은 이제 시간 간격과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이동 거리로 정의가 된 직각 삼각형의 우리가 빗면의 기울기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빗면의 기울기는 델타 t 분의 델타 x, 이거를 우리가 평균 이동 속도라고 이제 정의를 이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그 평균 변화의 개념이었고, 근데 이거는 이제 뭔가 이 분명히 P라는 지점에서는 이것보단 그 자동차의 빠르기가 요 평균 속도보다 좀 느렸을 것 같고, Q라는 지점에서는 분명히 자동차가 더 빨리 달렸을 것 같아요. 딱 봐도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특정 시점 근처에서의 자동차의 속력이나 빠르기를 조금 더 정밀하게 측정을 하고 싶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사실 단순합니다. 우리가 요거를 지금 약간 우리가 딱 봐도 뭔가 그 시간 간격을 굉장히 성글게 잡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워주고, 자, 이만큼 시간을 PQ만큼 기다리지 말고,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만 P라는 지점을 지날 때 굉장히 짧은 시간 간격만큼 여기 간격을 델타 T라고 하고, 여기는 ti, 여기를 이제 새로운 tf 프라임이라고 잡고, 그럼 이제 요 tf 프라임이라는 시점에서 이제 위치를 우리가 이렇게 또 그래프상에 잡아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죠. 요 위치를 xf의 프라임. 그럼 이제 이 두 시점 사이에 두 시점 사이에 이제 자동차의 평균 속도는 요 두 점을 잇는 이제 직선이 그어지게 될 것이고, 그 기울기는 v average 프라임은 tf 프라임 빼기 ti, xf 프라임 빼기 xfi, 이렇게 이제 주어지게 되겠죠. 이거는 그래서 델타 t 프라임 분의 델타 x 프라임,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요 델타 t 프라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점점점 줄여가다 보면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평균 속도를 재는 두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을 점점점 줄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기울기가
요 결국에 이제 시간을 재는 어떤 두 번째 속도 측정을 위해서 두 번째로 시간과 위치 측정한 요 시점을 점점점 여기로 이제 그 P로 근접하다 보면은 결국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은 이 결국에 이제 평균 속도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P점을 지나는, 그리고 요 XT라는 어떤 함수의 어떤 접선 방향의 평면 기울기를 가지게 되는 어떤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우리의 속도로서 어떤 시점 t에서의 속도로서 이제 정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어떤 시점 t에서의 이 이동 거리의 순간 변화율이라는 개념으로서 이제 정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쉽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표현한 게 바로 이 리미트 기호가 될 텐데,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기본적인 정의는 평균 변화율과 이제 같다고, 위에서 정의한 평균 변화율과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두 이제 그 평균 변화율을 정의하는 두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을 좀 0으로 가도록 이제 굉장히 가깝게 좁혀주는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리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이제 요 델타 t를 0으로 보낼 때 그때 델타 x도 같이 0으로 갈 것인데, 그 비율만큼 이 분모 분자를 이루는 두 값이 둘 다 0으로 갈지라도 그 둘 사이의 비율은 이제 일정한 값으로 이제 수렴해 갈 것이라는 가정이 사실 여기에 이제 요 행위에 깔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이 만약에 어떤 요 비율이 델타 x를 0으로 보냄에도 불구하고 특정 값으로 수렴해 간다면, 그럼 우리는 그 점에서 요 x라는 함수의 미분이 성립한다라고 하고, 그 미분값을 이렇게 dx dt라고 부른다라고 약속을 하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xt의 도함수 데리버티브라고 부르고, 어떤 함수의 그 도함수를 구하는 행위를 우리가 이제 미분을 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기하학적으로는 어떤 단일 변수 함수의 어떤 우리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게 되면은, 특정 시점에서의 이제 예를 들면 q 시점에서의 이제 그 도함수는 이 점에서의 이제 순간 기울기로서 이제 정의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고등학교 때 이제 이미 한번 배우셨을 텐데, 다시 한번 좀 이제 그 복습을 해보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미분이라는 행위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순간 변화율을 어떤 평균 두 시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는 과정에서 출발하고,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이제 그냥 별게 아니라 어떤 이제 함수값의 변화량과 그 이제 함수값의 변수의 변화, 그 인수의 변화량 사이의 비율로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요 dx dt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 이게 dx와 dt를 마치 어떤 따로 떨어져 다니는 이제 변수처럼 이제 곱하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그런 식의 이제 연산을 수행하는 것을 종종 보시게 될 일이 있을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요 다음 강좌인 적분을 설명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리학에선 요 미분이라는 것이 언제 등장을 하냐? 방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요 어떤 물리량의 순간적인 변화율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함수에 대한 미분을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물체 어떤 1차원 공간을 이동하는 물체, 또는 이걸 좀 확장해 2, 3차원 공간을 이동하는 물체의 운동을 우리가 해석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물체의 위치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이제 분석하는 것이거든요. 위치가 어떤 정해진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위치를 이동하는가, 또는 순간적으로 물체 위치가 순간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가. 다시 말해서 물체 위치는 시간에 대한 함수로 물체의 어떤 위치가 시간에 대한 함수로 주어지게 될 때, 그것에 대한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계산을 해주게 되면 그게 바로 속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물리에서 이제 주로 등장하는 개념이 어떤 정해진 시간 동안에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가, 또는
속도의 저 어떤 시간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가를 말해주는 가속도, 액셀러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이제 또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액셀러레이션은 단순히 이제 그냥 우리의 속도가 시간에 따라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순간적인 변화율이니까 결국은 이제 속도의 시간에 대한 미분으로서 정의가 되는 양이 요 가속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속도 같은 경우는 속도의 이제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인데, 속도 자체가 이제 시간 dx dt, 그러니까 위치의 순간적인 변화율이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이제 배우셨겠지만 미분이라는 연산은 기본적으로 중첩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 중간에 제가 들어와야 될 내용이, 그러니까 요 괄호에는 중간에 이런 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거는 d dt dx dt는 d 제곱 dt 제곱 x. 그러니까 미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중첩해서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어떤 수학적인 연산이고, 그래서 가속도는 위치의 시간에 대한 2차 미분 함수로서 주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그러면 가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한 가속도, 그러니까 가속도의 순간 변화, 혹시 이런 개념은 쓰지 않나요? 라는 궁금증을 가지실 분도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요 위치에 대한 2차 미분, 가속도까지만 이제 주로 이제 관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다음 강좌에서 배울 요 물리 법칙, 그러니까 뉴턴의 운동 법칙은 기본적으로 가속도까지만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이 가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한 값은 우리 물리 법칙, 그러니까 뉴턴의 운동 법칙에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속도까지만 우리의 이제 주된 관심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미분 공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조금 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분의 이제 표현 형식을 조금 더 엄밀하게 써보게 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우리의 어떤 시간 t에 대한 입자의 이제 운동 궤적을 우리가 xt라는 함수로 표현하고자 할 때, 그러면은 이제 dx dt 어떤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행위는 엄밀하게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것을 언젠가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네, 되게 단순합니다. 그냥 특정 시점에서의 어떤 우리의 x의 함수값을 우리가 계산하고, 그 시점으로부터 아주 짧은 시간인 델타 t라는 시간만큼이 지났을 때 그때 이제 위치값 함수값을 계산한 다음에, 그럼 그 두 개의 차이를 구하고 그거를 시간으로 이제 시간 간격만큼으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요 연산을 이제 우리가 계속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여러분께서 일반 물리 수업을 듣다 보시면 다양한 형태의 이제 xt라는 함수 또는 이제 의미의 함수를 이제 접하시게 될 텐데, 우리가 그때마다 이 계산을 계속 하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약간 편리한 몇 가지 공식을 좀 암기를 하게 됩니다. 미분에 대해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게 있죠. 자, 이것도 사실은 되게 단순해요. 이제 예를 들면은 t의 어떤 상수 곱하기 t의 n승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f t 플러스 델타 t는 c 곱하기 t 플러스 델타 t의 n제곱이 되죠. ft는 c t의 n제곱. 자, 그러면 이제 델타 f, 그러니까 즉 f t 플러스 델타 t 빼기 ft는, 자, 얘는 c 앞으로 묶어주고 t 플러스 델타 t의 n제곱 빼기 t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요걸 이제 풀어 헤치는 게 조금 약간 되게 이제 복잡하신 표현의 형태가 굉장히 표현이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t 플러스 델타 t를 n 제곱하는 n이 정해지지 않을 때는 좀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다만 그 복잡한 항을 우리가 다 계산할 필요는 없고, 첫 번째
그 일부만 좀 풀어헤쳐 봅시다. 자, 요거를 우리가 풀어헤쳐 보게 되면 첫 번째 항이 요 t를 n 제곱한 걸 거예요. 두 번째 항은 t를 n-1 제곱하고 델타 t를 거기에 한 번 곱해준 거 t의 n-1 곱하기 델타 t. 근데 그런 항이 이걸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항이 총 이제 n번만큼 이렇게 등장을 해야 돼요. n번만큼 이렇게 n번만큼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거 이제 t가 n 빼기 n-2번 그 다음에 이제 델타 t가 2번 곱해지는 그런 항들이 좀 등장을 하게 될 건데 그런 애들은 일단 뭐 다양하게 나오겠지만 일단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근데 거기서 우리가 마이너스 t의 n승을 빼주게 되면은 여기 이걸 빼주게 되면 일단 얘는 이렇게 날아가게 되죠. 자, 그러면은 얘는 c n t의 n-1 델타 t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t의 n 어쩌고 저쩌고 델타 t의 요거 이쪽이 계속 요거를 잠시만요. 요거를 쪽으로 옮길 수가 없군요. 그냥 이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살살 지워주고 자, 요걸 여기에 잘 풀어헤쳐 보게 되면 c n 곱하기 t의 n-1 델타 t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t 곱하기 n-2의 델타 t의 제곱 플러스 더더더더더 이렇게 이제 그 델타 t의 고차항들이 이렇게 쭉 출현을 하게 될 텐데 이것들을 우리가 다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분의 정의는 기본적으로는 델타 t를 0으로 보내주면서 이제 델타 f와 델타 t 사이의 비율을 구하는 거거든요. 자, 아까 델타 f 그러니까 이제 요 t를 아주 조금만 바꿨을 때 요 이제 그 다항식 t의 n 제곱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가 이렇게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자, 이 전체 값에서 델타 t만큼 한 번씩 나눠준 값은 이제 이렇게 되죠.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n t의 n-1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델타 t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델타 t의 제곱 플러스 다다다다다다. 자, 요 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뒤에 있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델타 t를 나눴을 때 델타 t가 1차 이상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 t를 0으로 날려보내주는 이제 리미트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뒤에 있는 항을 한꺼번에 이제 다 0으로 죽어버리기도 이거 남는 것은 무엇 하나밖에 없다? n t의 n-1 이거밖에 없다. 이게 앞에다가 c를 제가 곱하는 거 까먹었군요. 여기 c가 이렇게 곱해져서 여기 c n의 n-1 이게 그 뒤에 c의 t의 n승을 t로 미분해준 결과가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요게 묘식을 그냥 이제 한번 좀 계산이 좀 더럽긴 했지만 요 이제 t 플러스 델타 t의 n 제곱을 하는 부분이 들어와 있어서 이제 좀 계산이 더러워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제 이거를 0으로 보낸 작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텀들이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이제 그 간단한 점이 있습니다. 간단한 단순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고등학교 때 이제 혹시 미분을 배우신 분들은 이한 그 교과서에서 봤던 공식이 친숙하게 나오는 공식이었는데 그걸 한번 이제 이렇게 유도해 볼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사실 한번 이 형태를 좀 이제 익숙해지시거나 받아들이시거나 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t의 n승을 t로 이제 미분하게 되면 n 앞으로 떨어져 나오고 t의 n-1승이 되고 앞에 붙어 있는 상수는 그대로 남는다. 자, 요걸 이제 어디에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냐? 굉장히 많은데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여러분께서 일반 물리 초반부에 배우게 될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공중에 어떤 입자 하나를 질량을 가진 입자 하나를 우리가 손으로 잡고 있다가 손을 탁 놓으면 얘가 쭉 이제 그 아래로 낙하를 그러니까 떨어지기 시작을 하겠죠. 아래로 이제
그 중력이 이 물체를 그 중력 가속도 g만큼 아래로 당기고 있으니까 그때 그 물체 높이가 땅으로부터 요 물체 높이가 땅으로부터 h만큼의 위치에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그 딱 t equal 0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재기 시작하는 시점에 정확히 이제 물체를 떡 놨다고 했을 때 그때 물체 위치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해가는지 식으로 써보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거든요. 이것도 왜 저렇게 나오는지 이제 그 이제 물리시 수업 들으시면서 배우시게 될 텐데 이게 초기 위치는 h입니다. 그리고 t가 0면은 초기 위치는 h가 되는데 t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그 높이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높이가 낙하함에 따라서 점점점 아래로 쭉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물체 위치가 점점 이제 낮아지는 것을 이제 요게 그러니까 t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물체가 이만큼 떨어졌을 때 그때 물체 이제 높이 위치가 yt라는 함수로 주어지게 될 텐데 이 그 물체 위치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가 함수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요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요 위치가 어떻게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 그 순간 변화율을 매 시간에 따라 바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요거를 그냥 t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돼요. 미분하게 되면은 여기 앞에 요 위치 공식이 앞에 한 같은 경우 t 제곱이 있죠. 뒤에 한 같은 경우는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성분이 없기 때문에 상수는 그냥 숫자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빵입니다. 그래서 얘는 날아가 버리고 앞에 얘만 남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gt에다가 미분을 해주게 되면 t 제곱만 이제 그 2t로 변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값이 남는 이런 항이 남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t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물체가 얼마나 아래로 빠르게 떨어지는가 다시 말해서 t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물체의 속도가 어떻게 되는가가 이렇게 미분을 통해서 간단하게 계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gt 그러니까 속도 자체도 시간에 따라서 점점 빠르게 이제 점점 가속이 되는 거죠. 자, 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니까 그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속도의 순간 변화를 또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얻어진 값을 다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보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매 순간마다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가 바로 가속도의 이제 값이 될 것인데 이건 t라는 값을 마이너스 gt라는 함수를 t로 미분하게 되면 상수 하나밖에 안 남죠. 마이너스 g. 자, 그래서 이 위치가 이런 식으로 t의 제곱 형태로 변하는 운동 같은 경우에 가속도는 항상 상수로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그 중력 가속도, 그 물체를 계속해서 이제 지구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이제 그 중력의 영향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체 가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운동을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부르고 이것 또한 우리가 일반 물리, 초반 물리 굉장히 자주 이제 보게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아까 전에 봤던 게 그래서 물체 위치가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그 다음에 그 VT는 마이너스 D Y DT는 마이너스 GT 그 다음에 AT 물체 가속도는 이제 그 dV dt 해가지고 마이너스 g.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속도가 시간에 따라 일정한 그래서 이제 물체의 속도는 시간에 따라 그 선형으로 증가하고 물체 위치는 시간에 따라 이제 2차 함수꼴로 증가하는 이런 식의 이제 모양 그 운동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 물리 중후반부 일반 물리 1 중간고사 근처쯤에 배우게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은 그 물체에 가해지는 어떤 가속도, 이제 속도의 시간 변화율이 항상 상수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또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들이 또 이제 가끔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함수들이 등장을 하게 되느냐? 이제 우리가 이런 식의 다항식의 이제 다항식으로 표현된 함수뿐만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초월 함수, 그러니까 단순한 다항식으로 표현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좀 되게 형태가 복잡해지는 함수들을 이제 자주 접하게 되고 그 대표적인 그 초월 함수의 예제가 소위 말하는 요 삼각함수,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 이제 우리 아까 앞에서 이제 벡터 내적 외적할 때 많이 봤던 그 삼각함수 형태 또는 지수함수 형태 이제 그 값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고 얘네들이 우리가 언제 주로 등장을 하게 되냐? 그
소위 말하는 진동 운동을 이해할 때 이 함수들이 이제 자주 출현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진동이라는 것이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의 진동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일반 물리 1을 수강하시게 되면은 중간고사 치고 나서 전기회로 공부할 때 또 저 진동의 행태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의 이제 시간 변화율이 어떻게 되는가, 또는 익스포넨셜 함수의 시간 변화율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자주 보시게 될 텐데, 이것도 여러분 이제 뭐 배우신 분들은 되게 많이 보셨을 내용이에요. 사인 t라는 함수를 t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미분을 하게 되면은, 그럼 사인 함수는 코사인 함수로 바뀌고, 코사인 t를 사인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것은 다시 사인으로 돌아오는데 그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다. 여기서 이제 저 사인 t라는 건, 이건 이제 dt 사인 t 여기 붙은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전 미분을 했다는 이제 식을 조금 단순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방식이 여기 프라임을 붙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인과 코사인 함수는 서로에 대해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되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되고, 지수 함수는 그 함수 자체를 미분했을 때 바로 그 자신이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미분을 해도 이제 함수가 변하지 않는 이런 식의 함수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 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특정 포인트에서의 함수의 값이 그 지점에서 특정 포인트에서 함수의 값이 그 지점에서 얼마나 길기가 빠르게 증가하는가라는 그 함수의 변화율과 이제 같아지는 조금 특수한 종류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요 지수함수 같은 경우 어떨 때 자주 등장하냐, 어떤 물리량의 변화량이 그 자신의 양과 직접 관계가 되는 그런 종류의 이제 현상들의 이 지수함수가 단골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이제 이 지수함수가 나오는 게 소위 말하는 반감기 문제, 그 방사능 원소의 이제 반감기 같은 걸 분석할 때 이 지수함수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 방사능 예를 들면 어떤 방사성 원소가 이제 다른 원소가 붕괴되면서 다른 원소로 이제 바뀌는 비율이 항상 자기 자신의 이제 물질의 양과 이제 직접적인 비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반감기를 가지는 방사능 원소의 시간에 따른 물질의 양이 기본적으로 이런 지수함수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물리 문제에서 물리와 공학 문제에서 지수함수가 등장을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지수함수와 사인 삼각함수 같은 경우 굉장히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이 내용을 나중에 아마 일반 물리는 아니고 공학 수학에서는 확실하게 이 내용을 보시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지수함수인데 그 지수함수의 지수 파트가 이제 실수뿐만 아니라 복소수가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exponential i 세타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공학 수학으로 좀 대학교 수학을 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숫자, 함수가 정의되는 이제 정의역을 실수에서 복소수로 우리가 확장을 하게 될 텐데, 이 지수함수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이제 위에 등장하는 게 이제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이렇게 허수가 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익스포넨셜 i 세타 같은 경우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그래서 지수함수와 삼각함수는 서로 이제 사실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삼각함수를 이제 두 번 미분했을 때 원래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마이너스가 붙긴 하죠.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게, 얘가 사실은 이제 지수함수 굉장히 친한 애다, 관련이 있는 애다라는 한 가지 힌트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함수 모양은 굉장히 달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런 이제 숨은 관계가 있었다. 이것도 재밌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함수를 이제 미분할 때 이런 소위 말하는 합성함수라는 놈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 안에 어떤 함수의 계산 결과가 다른 함수의 이제 입력값으로 다시 들어오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미분이 되게 단순하게 주어집니다. 그냥
이제 이런 이제 그 복잡한 형태가 있을 때 겉에 거부터 하나씩 미분을 해나가면 돼요. 예를 들면 그 함수 f 안에 gt라는 또란 함수가 들어와 있는 꼴이 있으면은 일단 겉에 함수 먼저 미분해주고 속에 이제 변수는 형태는 바꾸지 말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속의 함수의 미분 형태를 곱해주는 이런 식의 이제 곱해주면 그게 바로 요 합성함수의 미분 형태가 되고 저게 중첩이 되면 이제 예를 들면 한 번 더 중첩이 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f g h t 요건 이제 함수가 이제 그 값이 어떻게 계산이 되면 f 프라임 g h t 괄호 3번 들어온 거 맞죠? 곱하기 g 프라임 h t 곱하기 h 프라임 t. 여기서 이제 그 프라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함수 값들의 미분 값이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고 우리가 쓸 일이 많이 없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걸 많이 쓰는 게 당장 우리가 이런 형태를 가진 항들을 나중에 일반 물리 1 중간고사 칠 때쯤 해서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이게 무슨 움직임이냐? 기본적으로 이제 요 코사인 함수가 그 계속해서 요 t가 증가하면 계속해서 1과 마이너스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제 함수잖아요. 이제 코사인 함수가 이렇게 생겼죠. t가 이렇게 있고 코사인 t가 있으면 이렇게 그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식의 이제 소위 말하는 진동하는 모양의 함수를 진동하는 모양을 그리지 않습니까? 요거는 그래서 어떤 시간에 따라서 x의 위치, 물체의 위치가 특정 범위를 왔다 갔다 하는, 다시 말해서 진동 운동을 설명하는 그 함수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왜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냐? 왜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 이거를 그 소위 말하는 미분방정식을 풀어서 요 솔루션을 구하는 연습도 일반 물리 들어가셔서 가끔 해보실 기회가 있을 거고, 요 강좌 거의 제일 뒷부분 근처에 가서 요걸 간단하게 예제를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근데 자, 우리 함수 모양이 이렇게 어떤 물체의 위치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함수 모양이 주어졌다는 건 우리가 이놈의 각 시간에서 속도, 순간적인 빠르기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순간적인 빠르기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주어진 그 시간에 따라 주어진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되는 거고,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미분한다는 건 dx dt는 a dt dt 코사인 오메가 t죠. 자, 근데 이제 그 여기 우린 시간에 대해서만 미분해 주고 싶은데 여기 그 뭐냐 그 t 앞에 어떤 상수가 하나 붙어서 이제 오메가가 붙어 있죠. 그럼 이게 미분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게 요 예제를 바로 여기 위에 그 적용을 해보게 되면은 1대1로 대응을 시키게 되면 ft는 코사인 a 코사인 t가 되는 거고 gt는 오메가 t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조합해 보게 되면 f g t는 a 코사인 그 다음에 여기 t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t 자리에 이 gt 오메가 t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이건 이제 오메가 t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솔루션이 이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그럼 요 합성함수의 미분은 그러면 f 프라임 g t 곱하기 g 프라임 t인데, 자, f 프라임 같은 경우는 ft가 a 코사인 t였죠. 그러면은 이놈의 미분값은 a, 그러면은 f 프라임 t 같은 경우는 a 곱하기 마이너스 사인 t가 돼야 되는데 요 t가 들어올 자리에 요 gt가 들어야 되고, gt는 기본적으로 오메가 t였으니까 여기 오메가 t. 그 다음에 뒤에 곱해지는 게 gt의 프라임. 그 gt 같은 경우는 여기 오메가 t로 우리가 이제 여기 대응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걸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는 오메가밖에 안 남죠.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a 사인 오메가 t. 이게
는 v t. 자, 요게 이제 이런 단진동 운동의 이제 그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말해준 함수 모양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요 오메가가 튀어나와 요런 거 미분하는 거 잘 해보셨을 때 요 오메가 튀어나오는 게 결국엔 요 연쇄 법칙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라는 것을 이제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걸 이제 잘 기억을 하시고 좀 많이 연습을 해보시다 보면 이제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런 식의 이제 미분 연쇄 법칙을 그 물리가 아니라 다른 물리나 수학이 아니라 다른 데서 좀 많이 보셨을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소위 말하는 우리 머신러닝 그 인공신경망 모델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인 그 오차의 역전파, 백프로퍼게이션이 사실은 이런 식의 형태를 그대로 따라가는 걸 이제 그 많이 보셨을 분들이 계실 거예요.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거 관심 있으셨던 분들께서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물리학이나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공학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른 많은 공학적인 응용에서 중요하게 등장한다는 사실을 좀 이제 알고 보시는 것도 이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그럼 이제 요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되게 쉬운 예제예요. 어떤 이제 1차원 공간을 움직이는 물체의 이제 위치가 어떤 실공간으로 움직이는 입자가 하나 있는데 그놈의 이제 어떤 수평선상에서 위치가 2t 3승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4로 주어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놈의 속도와 가속도 구하는 건 이걸 그냥 미분 이걸 이제 그러면 이제 v 같은 경우는 dxt dt 그 다음에 at 같은 경우는 dvt dt 바로 이제 그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잠시 이제 입자가 정지하는 그러니까 v 속도가 0이 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그것도 우리가 걸 계산해서 vt가 0이 되는 점을 찾아내서 방정식을 풀어보게 되면 바로 얻을 수가 있겠죠. 한번 연습 삼아서 쉬운 문제니까 한번 10초 정도 영상을 멈추시고 30초 정도 영상을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답을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초를 쓴 다음에 네, 이렇게 됩니다. 요거 한번 미분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이게 속도고 요거 다시 한번 더 미분해 주면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속도가 0이 되는 지점 그러니까 6t 제곱 빼기 12t 그러니까 6t 곱하기 t-2가 이제 0이 되는 지점은 t가 0이거나 또는 이제 그 2초가 됐을 때가 이제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요런 식의 형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교류 전압의 변화율. 요거 이제 중간고사 일반 물리 원 중간고사 치고 나서 이제 전자기 파트, 특히 회로 파트 들어가셔서 굉장히 자주 보시게 될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그 물리적인 내용 그냥 차치하고 그냥 여기서 요 교류 전압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비율을 계산하고 그게 그놈의 최대값이 얼마일까? 를 물어보는 건데 이것도 그냥 단순하죠. 이거 t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이제 요 dvdt 나오고 사인 함수 미분하면 코사인 함수 때 코사인 함수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변하죠. 그럼 당연히 최대값은 코사인 함수가 1일 때 값이 최대가 되겠죠. 자, 그래서 dvdt는 이제 이렇게 사인 함수 미분돼서 코사인 되고 요 안에 거 미분돼서 오메가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최대값 이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범위에서 변하니까 요거는 최대값은 v0 오메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걸 순식간에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쩌면 많이들 알고 계실 내용일 수도 있지만 요 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봤습니다. 그 미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서로 다른 물리량 사이의 변화율을 연결하는 개념으로서 이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이 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 개 함수가 중첩이 돼 있을 때 이제 연쇄 법칙을 이용해서 미분을 계산하는 법, 이제 그거를 잘 연습을 해보시면서 이제 나중에 할 일반 물리학이나 공학에서 많이 다룰 계산에 익숙해져 보시는 게 여러분께서 이제 일반 물리원에서 하셔야 될 작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끝내시기 전에 요거 한번 미분해 보세요. 미분은 되게 이제 단순하게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미분을 어떻게 하냐. 자, x 요거는 이제 힌트만 드리자면 요건 d
dt e 마이너스 2t 곱하기 코사인 10t. 자, 이거는 이제 그 함수가 두 개가 서로 이제 곱해진 형태라고 보시면 될 텐데, 요 미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분배 법칙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d dt d dt exponential 마이너스 2t 곱하기 코사인 10t 플러스 exponential 마이너스 2t 그 다음에 d dt 코사인 10t. 예. 참고로 제가 여기서 요걸 이제 괄호를 묶은 거는 요 미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요 함수에만 적용이 된다는 거고 뒤에까지는 적용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요 미분은 이제 요 함수에만 적용되고 이제 뒤에까지는 적용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여기서 이제 미분이 이렇게 서로 여러 개 함수가 곱해졌을 때 그래서 그 전체 미분이 걸리게 되면 미분은 이제 앞쪽에 한번 걸리고 뒤쪽에 한번 걸리고 그 다음에 전체는 합으로서 이제 연결이 된다. 소위 말하는 분배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걸 한번 미분해 보시고 이 강좌를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